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의 연금술사, 당신의 돈과 인생을 갓생으로 만들어줄 지혜를 전하는 경제 유튜버 찐플루언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피아노나 오페라,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모든 위대한 유산 뒤에 이탈리아의 한 평범한 농부 가문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근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 바로 이 한 가문, 메디치 가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의 비밀, 그 지혜의 원천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 축복과 번영의 지혜를 심는 약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회계 원리 시간에 복식북이라고 들어보셨죠?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고 핵노잼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지루한 회계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자본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을 좌우합니다. 정부나 기업의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죠. 복식북이 그 자체는 따분한 개념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 즉 들어온 돈과 나간 돈으로 2번 기록하는 거죠. 이 간단한 원리가 상거래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방지하고 재무 기록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겁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걸 자본주의의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우리에게 선물한 장본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디치 가문입니다. 사실 지주회사, 신용장, 도시계획, 미술관 설립 등 현대상업과 사회 시스템의 수많은 개념들이 메디치 가문 없이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대중화하고 실용적으로 만든 것은 메디치 가문의 천재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가문은 어떻게 그토록 막대한 영향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피렌체를 수 세기 동안 지배했던 그들의 통치를 끝장냈을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영향력 있고 부유한 가문은 사실 중세 유럽의 평범한 농부,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가문의 일부가 상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당시 이탈리아의 핫플레이스였던 피렌체로 이주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몇 세대 만에 그들은 부유한 명사들 사이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전히 도시를 이끄는 최고 명문가는 아니었죠. 그냥 돈 좀 있는 집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1340년 유럽의 경제 대공황이 닥칩니다. 위기로 수많은 강력한 가문들이 파산했죠.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이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상황을 100% 활용하여 도시의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매김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메디치 가문이 번성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특별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할 때 전통적인 유럽 귀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과 폭력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군인이 되려 하지 않았고 무장한 병사들로 적과 맞서는 대신 금으로, 즉 돈으로 회유하는 방식을 택했죠. 칼 대신 돈으로 이긴다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메디치 가문은
도시의 중산층과 하층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종의 서민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이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나중에 다른 권력 가문들도 이들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 문학, 건축에 대한 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후원자가 아니라 예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몽된 후원자였죠.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트 컬렉터이자 문화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예술 후원은 어려운 시기, 민심이 흉흉할 때조차도 그들의 명성을 지켜주고 존경을 이끌어내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을 몸소 보여줬죠. 수없이 파멸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더 강력하게 부활했습니다. 예를 들어 1343년부터 1393년까지 50년간 정부를 통제하려다 큰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문 전체가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하지만 이 암흑기에 먼 친척이었던 아베라르도 대 메디치의 아들 조반니 디 비치 대 메디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조반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메디치 가문의 진정한 역사와 성공은 바로 이 조반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조반니는 위대한 메디치 가문의 시조로 여겨집니다. 그는 가업이었던 직물 제조업과 은행업을 물려받았죠. 조반니의 천재성은 그의 선견지명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은행업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삼촌의 은행에서 경력을 시작해 빠르게 승진했고 1393년 삼촌이 은퇴하자 은행을 물려받습니다. 이 은행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이름과 미래의 부, 그리고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 자산이 되죠. 조반니에게는 코시모와 로렌초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유명하고 중요했던 인물은 바로 형 코시모 대 메디치였습니다. 1389년에 태어난 코시모는 가문의 정치적 기반을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이용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막후에서 통치하는 매우 영리한 방식을 사용했죠. 이 덕분에 정적들이 그를 공격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코시모의 라이벌이었던 로날도 알비치는 그의 성공을 질투해 전쟁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그를 1433년 베네치아로 추방시킵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을 짓밟으면 그들은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법. 코시모는 가문의 은행, 정치적 동맹,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화려하게 피렌체로 복구합니다. 그의 정적인 로날도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죠. 개인적으로 코시모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약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후원 아래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요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코시모는 위대한 자 또는 국부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코시모의 뒤를 이은 아들 피에로는 통풍으로 인해 몸이 거의 마비될 정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이탈리아의 복잡한 정치판에서 가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데타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들것에 실려 피렌체로 가서 자신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도 했죠. 피에로의 가장 큰 업적은 아마도 그의 재능 있는 아들 로렌초 대 메디치를 키워낸 것일 겁니다. 할아버지 코시모만큼이나 유능했던 로렌초는 위대한 로렌초라 불리며 피렌체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그는 조상들과 달리 예술 후원가이자 노련한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뛰어난 시인이었던 창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기캐였죠.
그의 통치 아래 피렌체는 15세기 이탈리아 도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로렌초는 43세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장남 피에로는 프랑스와의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는 등 실정을 거듭하다가 권력을 잡은 지 단 2년 만인 1494년에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고 망명지에서 사망합니다. 3대를 넘기기 힘든 부라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이제 가문의 재기를 이끌어야 할 책임은 그의 동생 조반니에게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조반니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됩니다. 왜냐고요? 그가 바로 교황 레오 10세였기 때문입니다. 가문에서 교황이 나왔다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메디치 가문은 다시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레오 10세는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아버지 로렌초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조카딸인 카테리나 데 메디치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어 그녀의 아들 셋이 프랑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흥도 잠시 가문은 또 다른 위기를 맞습니다. 코시모의 직계 후손이 거의 남지 않게 된 것이죠. 로렌초의 조카였던 줄리오 데 메디치가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되면서 그는 가문의 전통적인 마쿠 정치 전략을 벌이고 자신의 사생아인 알레산드로를 피렌체의 세습 공작으로 임명해버립니다. 공화정의 껍데기마저 벗어던지고 완전한 군주정으로 전환한 것이죠. 알레산드로의 통치는 잔인하고 폭압적이어서 결국 몇 년 만에 친척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시모의 동생이었던 로렌초의 후손, 즉 방게 가문이 등장해 권력을 되찾습니다. 이들은 토스카나 대공이라는 칭호를 얻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죠. 이들은 예술과 과학을 존중하는 가문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손인 프란체스코의 딸 마리드 메디시스는 프랑스의 앙리 4세와 결혼하여 프랑스 왕비가 되었고 그들의 아들인 루이 13세가 프랑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문의 핏줄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남성 후계자가 부족해진 것이 결정타였죠. 결국 1737년 잔 가스토네 데 메디치의 죽음을 끝으로 메디치 가문의 직계는 공식적으로 단절됩니다. 그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누이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는 아이가 없었고 그녀의 죽음과 함께 메디치 가문의 혈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메디치 가문의 유산은 혈통을 넘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유럽 왕가들이 메디치 가문의 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피를 이어받았죠. 흑수저 출신이었던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큰 명성을 누렸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은 피가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였습니다. 대부분의 귀족 가문이 토지를 통해 권력을 쌓았지만 메디치 가문은 금융을 통해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발명하고 대중화시킨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은 현대 금융의 진화를 이끌었고 오늘날 모든 기업의 표준 운영 절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은행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가이자 예술과 문화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들의 후원은 유럽 르네상스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피렌체를 대륙 최고의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단순히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고 문화에 기여하고 역사가 수세기 동안 자신들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죠.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이탈리아 예술가나 건축가를 떠올려 보세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도나텔로, 마키아벨리. 이들 대부분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코시모 대 메디치 시대의 가문은 건축, 예술, 교육 사업에 무려 60만 금화 플로린을 썼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파산 직전에 건축가를 구제해 피렌체 대성당의 웅장한 돔을 완성하게 했고 수많은 예술품을 의뢰해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우피치 미술관이라는 거대한 박물관을 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가문과 인물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메디치 가문만큼 오래 기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영리한 금융가이자 교활한 정치가였으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유럽에서 가장 빛나는 왕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지혜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불안 무엇이며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가? 메디치 가문은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문화가 되며 문화가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흙수저에서 시작해 유럽을 지배한 금융제국 메디치 가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